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제 발표자들과 그리고 토론자들이 다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부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토론회에 자장을 맡게 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현재는 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박노우입니다. 예, 오늘 세 분의 발제자 그리고 5분의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발제를 세 분께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분에게 8분 정도씩 이렇게 토론을 드리면 시간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사각지대의 세 분의 발제자들을 보니까 세 분 다 쟁쟁한 분들이십니다. 먼저 이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처음은 김원종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십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십니다. 예. 그리고 앞서 대사를 해주시고 또 이런 몇 분 인사드렸습니다만은 세 번째 발제자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발제 내용들은 이미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순서는 김원종, 김재정, 차흥봉 되어 있지만 제가 보니까 내용상을 볼 때 차흥봉 회장님께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계시고요. 김원종 정책관님과 김재정 정책관님은 좀 구체적이고 또 정부가 해야 될 바를 바로 적시하고 있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발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서를 차흥봉 회장님께 먼저 발제를 좀 의뢰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발제를 김원종 정책관님, 세 번째를 김재정 정책관님께 그렇게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이 약 30분간이니까 시간을 좀 각자 한 10분 이내에 발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흥봉 회장님께 발제를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누르면 됩니까? 그렇게? 제가 먼저 발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순서가 세 번째인데 그냥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아마 제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좌장의 말씀에서 제가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4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그대로 오늘 토론회 제목대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대책과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10분 조금 남짓 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의 배경 그리고 그거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아주 큰 문제로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 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우리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사건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다리 밑에 무슨 컨테이너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아니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그리고 집 속에, 집집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눈에 띄지 않고, 숨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딱 드러나고, 자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사각지대,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왜 이렇게 광범하게 존재하느냐,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 했지만, 근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중간층 이하의 저소득층, 서민층, 생활이 불안정한 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 꼴의 계층 구조에서 보면 중간 이하의 밑에 축 처진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정규직의 그런,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든지, 영세한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망친다든지, 또는 회사 다니다가 실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부모가 이혼해서 길거리에 나오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부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생활 불안정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우선은 그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제도가 제가 아까 7분 능선을 올라갈 만큼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도 있고, 건강보험법도 있고, 연금법도 있고, 많은 법률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선진국이 갖춘 그런 사회복지법 제도는 거의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숙도가 전반적으로 이 법 제도의 성숙도가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역사가 짧다가 보니까요, 한 35년 정도 국가복지가 발전했는데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완전히 익지 못한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제도가 성숙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허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줘야 될 대상, 줄 사람한테 주는 내용이 부족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재정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법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함이 많이 있는 것이죠. 법 제도의 허점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제도 운영상에도 보면은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법 제도를 운영하는 이 전달 체계로서의 정부 중심의 정부가 어떻든 간에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절대로 정부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공무원이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전부 개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관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전부 다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가 정부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요, 그 허점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굉장히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많고, 그리고 숨어있는 문제가 많아요.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진단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걸 제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크게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발전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향상시켜 가지고요, 이 저소득층이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고 중산층 중심에 받침해질 일이 아니고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걸릴 겁니다. 그런 중산층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런 큰 국가 목표를 추진하면서 복지정책이나 복지제도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복지의 성숙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 대상자주에서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급여의 내용이 부족하면 더 주고, 이런 이 문제,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 재정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사회복지 재정 지출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물론 증서를 해야 되고 세금 문제 때문에 또는 보험료 높이는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있고 또는 잘못하면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피하면서 최대한 사회복지 재정을 늘려가야 됩니다. 세금을 늘릴 건 늘리고 보험료를 올릴 건 올리고 그걸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까 이 사회복지 제도의 운영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요즘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정부 중심으로 해서 특히 지방행정기관의 비전문적인 공무원들이 그런 관료적으로 행정하는 시스템을 뭔가 보완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대개 지방의 공무원들은 대개 비전문적이고요. 그 대개 관료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관료적인 운영 시스템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적 차원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법률제도라는 것은 법제도가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관계 법률은요. 사회복지법은 기본적인 성격이 법률의 성격이 조장적 법률입니다. 조장법. 조장법이란 건 뭐냐면요. 사회복지 급여를 준다, 서비스를 해준다, 또 보태준다, 도와준다. 이것이 법률입니다. 다른 법체계는 다릅니다. 전부 처벌하고 이런 법들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에 관계 법들은요. 전부 더 준다, 서비스 해준다, 급여를 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말입니다.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로 봐서. 한량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회복지법 제도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 해결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한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더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지 대상자를 더 늘리도록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이하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사정에 맞게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 나오지만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보장으로서 밥하고 라면 주고 이거는요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생계보장하는 거는. 그런데 보면은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집에 가보면요 집이 여러 가지 형편없습니다. 화장실도 형편없고 집이 누더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 주택의 그 급여를 어떻게 좀 더 도와줄 건가? 예를 들면 또는 의료는 어떻게 더 도와줄 건가? 교육은 어떻게 더 이렇게 주택, 의료, 교육 개별적인 어떤 욕구에 따라서 맞춰서 서비스해주는 이런 법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그 허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회복지법 제도는요 큰 그물망을 쳐놓은 격인데 이 큰 그물망에 보면요 고기가 새 나가는 고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법으로 모든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물을 치긴 치는데 그래 그물을 좀 더 촘촘하게 치도록 법을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새 나가는 고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대상자를 더 늘린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물을 잡고 있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만든다든지, 이런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또는 그물을 촘촘하게 친다든지, 또는 사각지대 뭐가 나오면 그놈을 발굴해서 신고한다든지 하는 것을 법제도로 보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법률안,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또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 법률안,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좀 통과시켜서 사회복지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전체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제가 이렇게 발표문에 썼습니다만 인간 서비스적 관점의 대책을 추진하자. 인간 서비스. 사회복지는 본질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영어로는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휴먼 서비스. 인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는 여러분들 가만히 놓여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만 그리시면 그거 안 보이는데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누구냐? 아까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독거 노인이고요.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아주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이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실패자, 낙오자, 전부 사람들입니다. 이 한 사람한테 전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하니까 그 아주머니, 젊은 딸들도 생각이 나죠. 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복지사각지대를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전부 이 욕구가 다양하고, 그리고 또 변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먹는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 욕구, 병원에 가는 욕구, 학교 가야 되는 욕구, 남이 안 찾아오니까 외로운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그런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책을 바로 인간 서비스, 그 인간의 문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뭔가,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법률 제도나 대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법제적 관점에서 근무를 치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요, 관청에 앉아서 이게 문서를 만들고 행정을 하면서 이 복지사각지대 해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욕구와 내용이 아주 가변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무한대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제도나 관료 행정에서는 확실하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다 해결하겠다고 딱 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거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인간 서비스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그리고 가변적이면 가변적으로,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건 누구 할 수 있느냐면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보다는요, 동네 옆집의 아줌마, 동네 옆집의 아저씨, 동네 이장, 통장, 이 동네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이웃이, 사람이 사람을 돕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주민이 주민을 돕는 이런 구조를 활용해야지, 군청과 시청에 앉아서 안 됩니다.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만들어서 통합사회관리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만들어서 시장님이 주관해서 한다는데요. 그걸로 다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시민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의 인간 서비스적 접근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좋다 보니까요. 참 우리나라 국민 하나하나 개개인이 또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기부도 많이 하고요. 많이 봉사도 하고 한 사람이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대책이 인간 서비스적 관점의 대책인데 그것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간 서비스적 관점의 대안으로 제가 속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해보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하고 관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요. 민하고 관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중간 조정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민하고 관하고 가교 역할을 하면서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장치로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하면 어떠냐? 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2012년부터 지금 3년째에 걸쳐서 좋은 이웃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좋은 이웃들이라고 참 명명을 해서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10,000명의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어갖고 이분들이 전부 이웃에 있는 할머니, 아이들, 장애인들 찾아서 군청에, 시청에 신고하고 또 필요하면은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은 외로우면은 자원봉사자들 대주는 이 사업을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으로 보면은 10,000명의 자원봉사자로 12,000명의 이 복지사각지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원 연계를 한 36,000건을 했습니다. 예, 조금 줄여주죠. 다 됐습니다. 예. 꽤 많은 그런 실적을 올렸는데, 작년에 그 일을 하는데 정부가 지원해준 돈이 7억입니다. 7억. 그 7억 가지고요, 몇십억의 효과를 저는 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7억 가지고 지금
12,000명 발견하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막 지금 사회복지 예산 100조를 씁니다. 100조. 100조를 쓰는데 이건 7억을 썼습니다. 그럼 내년에 2015년에 우리가 100개 지역으로 넓혀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한 5억 정도, 25억입니까? 25억 정도를 좀 해달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안 돼. 계속 깎여가지고 지금 겨우 뭐 한 18억 들락말락 그러는데요. 요거 18억에서요, 한 25억, 한 10억만 더 올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그걸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자로서 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입들 사업의 예산을 한 10억 정도만 더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좀 간략해 주실 걸 기대하고 발제를 처음 드렸는데 상당히 오버를 했습니다. 어쨌든 발제 내용이 사각지대 발생 원인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해소 방안까지 아주 자세히 주셨고요. 특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구체적 대안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원종 정책관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에 대해서 발제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하면 13쪽입니다. 그가 두 번째 네모입니다. 그간의 공공부조는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왔습니다. 현재 공공부조를 통해서 약 222만 명, 인구의 4.3%가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나 차상계층은 우선 돌봄, 가구를 적극 발굴해 왔습니다. 14쪽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송파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해서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사회보장 급여 이용, 수급권자 발굴 법안 등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통합급여 형태의 기초생활보장은 개별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쉽지 않고 탈수급하면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경직적 운영이 있어서 예산이 불용되는 그러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방향은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가 선정 기준 다층화를 통한 탈수급 요인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면 전체 급여를 드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오른쪽에 보시면 중위소득의 30%는 생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및 보장 수준, 그리고 40%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대상, 43%가 주거급여, 50%가 교육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를 하거나 해서 생계급여를 초과하더라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드려서 적어도 질병에 대한 또 주거에 대한 애들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의 설정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약 30%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주거급여도 지역별, 주거유형별로 실태를 반영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표는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양 의무자의 중위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양 의무자의 중위소득 플러스 수급자 최저생계비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 대해서 피보호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은 중위소득 수준으로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16쪽 추진경과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에 급여별 개편 방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위소득 30% 수준의 그러한 가구들은 소비 지출이 경상소득을 초과해서 만성적인 적자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면 국가가 보충적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생계급여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 비율이 높은 가구가 중위소득의 40% 이하 대상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40% 이하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주거급여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전체 우리 중위소득 50%까지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교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입니다. 그간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고 또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보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12만 명이 추가로 보호될 예정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연간 약 9,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양 의무자 기준은 29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464만 원까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인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이 되면 첫 번째로 근로능력자에 대한 탈수급 촉진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일시에 모든 공적 지원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 탈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과 실질적 참여를 통해서 단계적 탈수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한 이후에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개별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으로의 개편 완료 시에 수급자 수는 현재 140만 명 수준에서 180만 명으로 3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중위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주거나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도 평균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월 평균 6만 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과거의 최저생계비 기준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선이 도입되기 때문에 실제 경제 수준과 연동되어 최저생활의 현실적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평균 인상률을 볼 때 최저생계비는 4.2%, 중위소득은 약 4.9%로 0.7%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이 관련 법들, 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하여 국회에서 국회 제안이 발의가 돼 있고 대부분의 쟁점은 이미 해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생계급여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30%로 법률에 명기를 하는 방안, 하는 여부,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추가 논의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이고 어떤 것은 재정 소요에 관한 문제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의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이 새로운 제도 개편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법이 안 돼서 연내 제도 개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10월에 개편을 전제로 예산을 2,30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고 주거급여법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기초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개정된 이 법도 시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충원이 완료가 돼 있는데 사실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자료 23쪽에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추경 편성 등 계속 보호를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어려워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김현숙 의원님, 김학일 의원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량 확대, 긴급지원 공무원의 권한 부여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 위기가구 발굴 기능의 강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 완화가 필요한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고 위기 시에 단기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 등을 감안해서 실제 선정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융재산은 현재 3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굴체계 구축 24쪽입니다.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관협력 상시발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잠재 가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고요. 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등 공적 전달 체계를 개선했고 다음 쪽에 읍면동 기능 강화, 좋은 이웃들 사업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그런 근거가 더 필요해서 김현숙 최동희 의원님이 사회보장 급여 이용 수급권자 발굴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업무 담당자의 직권 신청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전, 단수 등 공유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급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발제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 긴급복지, 사각지대 발굴법은 이미 우리 사회에 시급하게 필요한 그러한 제도들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제도, 발굴 체계 구축 등을 관련해서 주요 개정법 내용, 그리고 이 법의 시급한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제자로 국토교통부 김재정 정책관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주거급여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임차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간 임차가구, 특히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 원 수준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장기 임대주택이 전체 재고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11.5%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도 하고 있지만 이제 월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원 혜택이 전세 가구에 한정이 되고 상환 능력이라든지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지원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지금 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주거비 부담과는 무관하게 금액이 책정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주거지원도 불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이제 주거지원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특히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 소득 하위 20% 민간 임차 가구의 R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이 민간 임차 가구의 경우는 41.7%입니다.
반면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25.1%로 민간에 거주하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획기적으로 개편을 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해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업무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토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이제 공급 정책과 주거급여 등 수요자 중심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맞춤형 주거 지원의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편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의 생계 보전형 주거급여를 대상 가구의 소득이라든지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 가구가 크게 확대가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현재 33%인데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31만 원 이하에서 173만 원 이하로 크게 확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가 내실화됩니다.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주거 형태라든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그러니까 실제 임차료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저 주거 수준을 고려해서 지역별 그리고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10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산정 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 10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박스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 월세가 30만 원인 3인 가구 A씨의 경우에 개편 전에는 6만 원만 지급을 했지만 개편 후에는 24만 원으로 대폭 지원액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차 가구뿐만 아니라 자가 가구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서 수선 유지비, 주택 개량비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수혜 가구가 현재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4만 가구가 확대가 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3만 원이 증가됩니다. 시행 시기는 이제 시범사업을 지금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제도적 기반을 위해서 주거급여법이 금년도 1월 달에 재정 공포가 됐고 시행령이 얼마 전에 재정 공포됐고 이제 시행규칙도 8월 말까지 재정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 조사를 위해서 지금 전문기관이 LH공사에서 기존 수급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주택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가가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자가가구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2만 가구입니다. 7월 30일 공청회를 했고 9월달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보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서 이해도를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기존 주거급여와 그 다음에 개편된 주거급여 간의 차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급여액이 8만 원이고 개편된 급여액이 13만 원이면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지급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 6천 가구에 대해서 월 평균 5만 원을 추가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대상 가구를 3만 9천 가구 정도 추정을 했는데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작은 가구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 44% 정도가 돼서 실제 수혜 가구가 2만 6천 가구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저희가 기준 임대료까지 상한선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거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도 이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 뭐 쪽방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주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주거 급여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입 전세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든지 적정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한다든지 그러한 대책도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 및 추진사항의 애로점입니다. 기대효과는 이제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임차료 부담에 따라서 이제 급여액이 차등화되고 주거 지원이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 상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쪽방 등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그 매입 전세 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으로 주거 수준이 이제 향상이 되게 됩니다. 추진상의 애로점은 이제 복지부 김원중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사실 모법이고 저희 주거급여법이 그 아래에는 아들법이라 할 수 있는데 아들법은 통과가 됐는데 지금 모법이 통과가 안 돼서 저희 당초 주거급여법은 금년 10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법인 기초법이 통과가 안 되면 10월 달에 시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지금 통과된다 하더라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10월 달 시행은 어렵고 내년 초에나 시행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 따라 이제 문제점이 당초 10월 달에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기초법 개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 신뢰가 저하가 되고 혼란 우려가 있고 시범 사업을 특히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면 10월부터 다시 급여액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을 이제 현재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를 바꾸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주거급여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국회에서 주거급여에 관련된 주거복지법은 이미 통과를 시켜서 말하자면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기 위해서 밖에 이미 방을 구해놨는데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부모님이 못 나가게끔 대문을 좀 막고 있는 것 같고 비슷한 계기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있는 하나의 주거급여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준비는 되어 있지만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김재정 정책관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의 토론자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앞에서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분당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발표해 주십사 제가 5분이 아니라 8분 정도씩 발표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그 순서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조금 바쁘시다고 지금 시간을 재촉을 하시는 김민철 조선일보 차장님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입니다. 네, 오늘 발제 내용을 잘 들었고요. 네, 몇 가지 제 토론문 말씀드리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빈곤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빈곤 정책의 목표는 탈빈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이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 사회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빈곤한 사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자유, 시장 경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일정 비율은 경쟁에서 탈락하고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정 비율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빈곤층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 것인가가 지금 빈곤 정책의 핵심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빈곤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앞서서 그 탈빈곤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 정책 목표에 넣으시는데 이것은 이 빈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맞춤형 급여 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이를 통해서 탈빈곤을 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을 하면 가난해서 탈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해도 가난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25%가 일을 해도 가난해서 탈출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거든요. OECD 1위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모녀 사건 때문에 지금 빈곤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세모녀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빈곤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없고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고 만성질환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빈곤에 빠지게 된 건데 이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빈곤 정책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도로 가난한데 보호를 못 받는 계층이 있고 차상위 계층이 있으면 어느 쪽이 먼저 보호 대상이 돼야 할까요? 지금 극도로 가난한데 보호를 못 받는 계층이 100만에 가깝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라든지 그 추정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해도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보호 대책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빈곤층보다 좀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을 지금 넓히려는 방향으로 빈곤 전체적인 그 방향을 잡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과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모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정책이 통과되면 세모녀 같은 분들이 나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 내용을 봐도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이 세모녀가 왜 보호를 받지 못했냐면 이분들은 세 분 다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인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다 근로능력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신용불량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다리를 다쳐서 실직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현실에서 지금 빈곤정책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세모녀 같은 분들이 또 나오면 보호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제가 해놨는데요. 우선 정부가 빈곤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며 국정과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걸 가장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유재중 의원 발의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정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어요. 수정 검토 의견이라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몇 번 제출하셨지만 그 정부의 입법이라고 발의하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 토론 발제문에 보시면 여기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서 쟁점이 많이 해소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 수렴 절차라고 국민 공청회를 했다. 주요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 행사거든요. 근데 이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라고 저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연대체가 왜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하지 않는가 따지기 위해서 한 행사였어요.
근데 이 행사를 가지고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난 7월 달에 그 기초법 개정안 수정조문 검토라는 이거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 제출하셨거든요. 이거 맞으시죠? 네, 이걸 제출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제가 여기 토론문에 일부 잘라서 넣었는데요. 생계급여에 대해서 그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중생모의 심의 의결 거쳐서 결정하는 금액에서 상대 빈곤선의 몇 퍼센트인지 30%라고 이렇게 명시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발제문에 보니까 경직성 등을 감안해서 법률 명시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발제문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그것보다 더 후퇴한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가 무엇인가요? 정부가 국회에 그래도 이렇게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셨으면 정식 의사를 표명을 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해명 없이 이렇게 후퇴시키는 것은 이거를 신뢰한 의원들에 대한 그리고 그 의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이 내용들을 듣게 된 이 국민들에 대한 좀 적절한 이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기초법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좀 이제 법을 개선하려고 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 경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라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이 법적인 최저생계비가 명시가 돼 있고, 그 소득과의 이 차액을 보충급여로 보충해서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 이 급여의 요건이 명시돼 있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편성됩니다. 그런 경직성이 있어요. 근데 빈곤한 분들은 굉장히 사회의 소수일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경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이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나요? 빈곤한 분들이 사회에 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하고 또 뭐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법의 취지인데, 그게 경직돼 있다고 하면서 완화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보호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최저임금 폐지로 인해서 결국 최저보장 수준이라는 걸 도입을 하신다는데, 이거를 또 30% 비율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정부 주도적인 정부 재량 급여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보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네네. 저희 토론이 끝난 다음에 플로우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아, 지금 가셨어요. 네. 예, 프로에 계신 분들에게도 예, 알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로 질서를 안 지키고 발언하면은 자기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중에 계신 분들에도 예, 자리에 계신 분에게도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발언하십시오. 예,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 그때 하십시오. 예. 네, 저는 이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을 존중합니다. 네. 그리고 의료급여는 지금 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개선안 내놓으신 데는 현재 현행과 동일한 선정 기준에서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는 안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급한 것은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인데 결국은 이 사각지대를 위한 개선책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급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탄력적 보호를 강화하겠다. 탄력적 보호가 과연 지금 같은 체제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주거급여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소한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거급여법 통과되는데 보면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3%로 이렇게 최소한 늘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미 여기 내용에도 주거급여에도 말씀하셨지만 38페이지에 보시면은 최저 주거 기준보다 못 미치는 가구가 44%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주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매입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동활산 등을 통해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주거급여법상 근거 규정을 제가 못 찾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모자라고 사적인 임대시장에 맡겨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바우처 형식을 통한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 그냥 집주인이 임대료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시 권리구제라든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하실 분 많으시니까 저는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인철 차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에서 복지나 교육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복지부 정책관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해소됐다고 하고, 그래서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이 제도를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를 하는데 어떤 점이 더 필요할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양의무자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도 단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 보사연 조사를 보면 전체 빈곤층 440만 명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27%인 117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양 의무자 조항을 폐지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수많은 예산이 드는 데다가 또 도덕적 해이 문제 같은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부의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수조 원이 들고 야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그 법안을 제출을 해놓았는데 배우자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거에 필요한 예산이 한 1조 5천억 정도 들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락을 하지 않는 자식은 물론이고 그 연락을 하고 뭐 하는 자식들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그 부양 의무자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은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시에 부양 의무자 조항을 폐지하거나 그 대폭 완화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따르고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시켜가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이 제도의 탈수급을 욕구를 좀 제고시키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올로워 라싱에서 그 맞춤형으로 개별급여로 해서 한 번에 다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근로 의욕이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저 참여연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할 수 없는 분들은 뭐 그분들한테 일을 하게 하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25만 명 정도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탈수급 욕구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런 목적이지만 조금 더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장려세제가 이제 대표적인 탈수급 욕구를 높이는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법을 개정을 해서 겨우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기초수급자들의 일할 의욕을 좀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근로장려세제의 기준과 그다음에 지급액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이걸 좀 보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장려세제를 신청을 하려면 총소득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요건 기준이 있고 또 재산 요건 기준이 있고 아주 다양한 요건이 있어서 까다롭고 그다음에 지급액도 그 최저 18만 원이어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해서 스스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 요건을 좀 완화하고 지급액도 좀 늘리는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복지부에서 이제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 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과 지원폭을 좀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수급이 활발히 일어나고 한번 탈수급한 사람들이 다시 기초수급 대상자로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법 개정을 하는 건 그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실시한 지 14년 만에 아주 대폭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문제랄지 의료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제도 개선이 있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또 예상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시범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면서 이제 제도를 마련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큰 예산도 들어가는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을 하지 못한 건 좀 아쉬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뭐 지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제도가 바뀔 때에는 시범 사업을 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부작용을 좀 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국토부 주택정책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주거급여는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그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과 실제로 그 대상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제도가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또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랄지 긴급지원법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다른 제도적인 접근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정책이 그 뭐 무상 보육이랄지 뭐 이런 등등의 예산이 집중이 되면서 그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뭐 자살 예방 이런 등등 진짜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지금 그 적용 제외자와 납부 예외자 등등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그 18세에서 59세 인구의 한 56%인 1,860만 명이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도 한 1,00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 가입자도 한 5가구 중에 하나꼴인 155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4대 보험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도 좀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자살 예방이랄지 뭐 결핵 방지 이런 것들도 광의의 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아주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공공부조 측면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좀 촉구하는 그런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님 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국 시군구하고 읍면동 그리고 시도에 있는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 한 15,000명 됩니다. 그 15,000명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연구 모임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을 맡고 있는 그 경북 포항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양성근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토론으로 참가했습니다만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지금 개편안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토론의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안을 보면은 2017년까지 중위 30% 수준으로 이제 그 생계급여를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 최저 생계비가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옆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14년 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폭 수정이 되는데 실제 그걸 수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면은 별 느낌이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게.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 생계급여 수준을 현재보다 10% 이상 높여서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재정적인 여건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뭐 최저생계비에 대한 그 적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인상을 시켜서 수혜자들이 피부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한 자료에 보면은 전국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117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극빈층으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볼 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이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준을 점점점 높여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하나의 안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을 좀 늘려서 재량권을 늘려서 그 부양의무자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있다 보면은 그 재량이란 말이 아주 편한 말이지만은 실제 상당히 어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재량권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일하다 보면은 또 감사나 했는데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량을 확대한다기보다는 그 다양한 어떤 그 사례들을 명시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새롭게 제도가 시행이 될 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밝힌 바에 보면은 2015년에는 수급자가 30% 늘어나서 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저희들이 한 15,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30%가 늘어났을 경우에 최소 산술적으로만 봐도 4,300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3년 안에 5,000명을 더 충원을 해서 지금 배치를 해서 이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것들이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기재부 쪽에서는 이제 정부 재정 여건 때문에 사회복지 전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보다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좀 섞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인 관리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 관리는 지침상 저희들 읍면동이 아니고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리라는 부분이 시군구 통합조사팀에는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관리가 좀 어중간하게 중간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는 관리 부분은 최소한도 생계비가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수급자 관리 부분은 좀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관리 부분만 내려보내면은 읍면동의 어떤 일이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이 더욱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지역 거점 센터, 그리고 동지역은 기능 강화를 통해서 별도의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수급자 관리와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겁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 계산 기준을 병행해서 완화하겠다는 복지부의 검토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또 보면은 위기 상황 사유에 대해서 지자체의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지원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긴급 지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재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적을 당하고 또 환수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재량을 주고 권한을 주시려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명시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발굴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 체납과 우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구별로 몇천 건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몇천 건의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투입된 노력에 대해서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통리장을 등을 활용해서 이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것도 괜찮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읍면동 복지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읍면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고용복지센터 또 읍면동 기능 강화 등 공공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현장에서 느낄 때는 이게 속도감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 공적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법과 제도가 바뀔 때마다 복지 최일선인 시군구 읍면동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다양한 그 민원들과 상대하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관련 법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승근 회장님은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개선 대안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장에 계시는 김문환 센터장님께서는 직접 그 사각지대 해소에 직접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무한돌봄센터장 김문환입니다. 저 무한돌봄센터는 사실 민간 기구는 아니고요. 저희 공공기관의 복지 분야를 한편을 맡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출범한 지 약 지금 7년이 됐고요. 우선 제가 무한돌봄센터를 소개를 드리는 것은 앞에서 모든 발제와 토론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 그에 대해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한돌봄센터가 출범한 지 7년째 됐는데 우리 일선 시군과 95개의 네트워크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외에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례관리사 220명도 저희가 있고요. 우리 복지관리나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무한돌봄센터라는 기능은 뭐냐면요. 정부에서 긴급지원 최저 생계비 1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150%까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1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약 지금 한 4만 가구 12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저희 자체 도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가 무한돌봄센터가 출범 이후에 약 7년 동안 19만 가구에 약 1,100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위기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줘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사실은 부여를 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그 2월 달에 우리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에 상시 발굴 체제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우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지 그늘 발굴팀이라는 것을 무한돌봄센터에다 별도로 신설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 5명과 시군 공무원이 365일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직접 찾아가서 무엇보다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사실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님께 말씀도 드렸듯이 사실은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신청주의 위주로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를 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모르거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언론이라든가 매스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 복지란 제도가 있는 자체가 상당히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신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이 2만 5천 명을 저희가 경기도 제가 직접 위촉해가지고 같이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그늘 발굴팀이 금년도 4월에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금년도 지난해에는 우리가 지금 4월에서 6월까지 1770가구를 사실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우리 복지 그늘 발굴팀이 활동한 이후에는 똑같은 기간에 금년도에 8,826가구를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499%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오던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서 직접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고 인근 주민, 통장, 적십자, 부녀회, 반장 모든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으뜸 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가 지금 550개 동이 있습니다. 550개 의 으뜸 돌봄이 1명씩 별도로 추가로 위촉해서 그분들은 경기도에서 직접 집합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각 동에서 위촉된 무한 돌보미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많은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센터에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사례관리팀이 있어도 정부에서 위촉된 우리 198명 통합사례관리사와 경기도 자체에서 위촉된 220명의 사례관리사를 연간 인건비로 우리가 한 150억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같이 기초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자에서 항시 그분들을 사례관리하고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해소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던 시책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과제로 저희가 우리 정부와 여기 당 관계자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건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 발의가 지금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는데 아직 그것이 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저희가 요구합니다. 현장에서는 긴급성 및 제도 개편 준비를 감안하면 또한 많은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 10월달 이 시행 목표인데 10월달 시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국비 지원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번에서 복지부에서 많은 그 복지 긴급 지원 예산을 자치단체에 충분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 일선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활동 지원에 대해서 자치단체로서 느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분들하고 상담관 물론이고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만성질환자를 대할 때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 우리 경기도 같은 31개 시군에 38개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을 여기서 상담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센터에서 직접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좀 배치해주면은 우리가 많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요.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경험을 기초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는데요. 우리 박용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용호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보장 제도와 사회안전망, 그리고 사회 서비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지금 맞춤형 급여 등으로 재설계하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매우 시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선 맞춤형 급여의 어떤 법 시행에 앞서 또 우리가 좀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이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생활 보장 관련하여서 그럼 지금 현재 기존의 최저 생계비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인 가구가 60만 3천 원, 2인 가구가 102만 7천 원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살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부하고 이제 학계는
대체로 그냥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또 이 국민들은 이게 너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지금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형태나 이런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크게는 사회 변동에 따라서 이런 또 이 전달 체계의 어떤 시스템상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도 없는 것이죠. 이런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통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일선 현장에서는 죽음으로 통하는 사통망이다, 기계적인 사통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이 살아 숨쉬지 않고 온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살아 숨쉬고 온정이 있는 그런 행복 위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핵심은 지금 15,0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된다. 재량권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중원구 장애인 사회복사를 칼로 찔러서 중태에 빠지게 된 그런 경우에도 장애인은 45만 원 받는 것 중에 20만 원 1당 가져온 걸 빼니까 25만 원 가지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와서 칼로 찌른다는 거죠. 같이 죽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이 15,000명, 전국 15,000명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줘야 되고 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전부 다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재량권 확대와 아울러서 지금 이 사회적 부양 의식이 예전에 이 전통적인 어떤 이 대가족 사회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부양 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계속 부양 의무자의 어떤 기준들을 강화만 시키고 계속 예전과 고수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양 의무자의 기준에 대한 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직 지금 현재 동사무소 사회복센터의 종류복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는 게 13개 부처의 292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매달 한 명씩 연속적으로 4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가 약속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5,000명 학대 채용 이 부분은 맞춤형 급여 시행 전에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조속하고 시급하게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 차원에서 전국 7만 5천 명이 사회복사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5,000명 빼고 나면 7만 명의 사회복사가 2만 2천 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 사각지대 해소의 어떤 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7만 명의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고도로 훈련이 되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한테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사각지대 발굴 해소라는 예산을 꼬리표를 달아서 조금만 지원해줘도 그 효과는 60배, 100배 이상의 훌륭한 효과를 나타낼 걸로 판단입니다. 간략하게 토론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호 사무총장님은 공무원도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가 해야 할 일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정된 토론자들 5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분 손을 드셨는데 많이 드셨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분, 자기 소속을 밝혀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내고 있는 그림자가 있는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네,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현재 있는 것이 사각지대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자이고 몰라서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이미 그들을 배제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파 세모녀가 지원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수급 신청을 계속 함께했던 제 입장에선 송파 세모녀는 수급 신청을 했어도 절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긴급 지원을 신청했어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고 계시지만 이 개정안에 따라도 송파 세모녀는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빈곤 상황을 그리고 복지 제도에 대해서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철저하게 빈곤층에게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로 어떤 권리가 얼마만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에서 오신 분들께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문제의식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가 매우 적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고 모두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주거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라는 이야기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 해소를 한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실제로 수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급여가 그 급여 수준이나 선정 기준에서 전혀 상향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 40%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탈수급 유인을 제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긴급한 것은 의료급여일 것입니다. 소득이 약간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아픈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수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탈수급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생계급여 역시도 낮은 수준에 고착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여러 급여로 나누어서 다양한 부처로 보내놓으면은 이것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아왔고 10년 동안 쭉 결정이 되어 왔는데 예산에 따라서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에 따라서 되어 왔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급여가 부처별로 쪼개졌을 때 급여별 상향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급여를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전히 해체하는 방식으로 쪼개지 않더라도 개별급여를 시행하는 방식은 대단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차상위 의료급여가 의료급여 특별법으로 존재하듯이 주거급여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급여들도 전부 다 특별법을 통해서 제정이 가능한데 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굳이 분리해서 예산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가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시로 드시는 것은 부양의무자 가구 수가 많고 수급 가구 수가 적은 경우인데 수급 가구 수가 많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수 가구인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수준보다 더 줄어드는 가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는 사실은 사각지대가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지만 단 한 번도 수급자 그에 따라서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185%로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가구 완화했었죠. 2010년도 12년도에 했었지만 6만 가구 확대한다고 해놓고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성과를 거뒀던 가구는 3만 가구에 불과했었고 전체 수급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 탈수급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있는 탈수급자들이 저는 정말로 탈빈곤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고 빈곤은 벗어나지 못하고 제도 바깥으로 쫓겨난 것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 해소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거급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토부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추진 방향의 그 추진 배경으로는 35페이지에 주거급여는 현재 일부 대상만을 하고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불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준임대료 이하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준임대료를 보면 4급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가 현재 수준보다 하락합니다. 1급지인 서울인 경우에도 4인 가구 이상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충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지 모르겠고 3급지와 4급지가 전체 수급자 가구의 절반이 넘는데 이들의 하락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행급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락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해야 하는 주거복지의 방향과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자분이 하셨으니 이제 남자분에게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질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노숙인 인권 공동실천단의 조성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임시주거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분들을 우리 사회에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데 임시주거 지원에 들어가면은 좀 조건부 수급이나 일반 수급을 선택하는데 조건부 수급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까도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25만 정도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기서 조건부 수급할 때 왜 근로만 가지고 판단하는지 이걸 좀 선을 그럼 행정 보조 업무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능력과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다양하게 쓸 사용은 없는지요? 그걸 확실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부 수급이 조금만 탈락되면 또 노숙을 합니다. 그럼 노숙인 다시 노숙을 하는데 이런 걸 사각지대 해소 아닙니까 이게? 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좀 의료급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료를 하려면은 비급여 항목이 아직도 안 됩니다. 그걸 누추이나 이런 세미나 하는데 가서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깨끗한 게 없어요. 개운하게 한 번도 발표되는 게 없어요. 뭘 보고 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플로에서의 질문은 그 두 분으로 한정하고, 이제 발제자들에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김원종 정책관님께 질문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정 정책관님도 한두 가지 질문 받으셨는데 먼저 김원종 국장님부터.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실 주제가 어렵고 딱딱하고 한데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이렇게 다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우리나라 빈곤 문제에 대한 그런 그 절실함이나 그 열정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담겨져서 법도 빨리 통과가 되고 또 더욱 세밀한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뭐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주로 정부가 정말 제대로 할 의지가 뭐 있는 거냐, 뭐 확실하게 보장할 거냐, 아마 그런 좀 원칙과 의지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최저생계비에 맞춤형 개별급을 바뀌면서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그런 그 통합급여의 기준은 철폐가 되지만 없어지지만 개념은 법에 각 개별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선정 기준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최저 보장은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그 입장이고 거기 필요하다면 그것은 법에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입법 기술상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치를 법에 정하는 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정부의 의지를 또 우리 그 빈곤층을 보호하는 의지를 명기하는 거라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저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장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원칙은 다 동의하는 사안이고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최종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부양 의무자 기준은 완화시켰고 저희 입장은 나머지에 대해서 필요한데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고 가능한 그 속도와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아니면 개별 그 상황별로 좀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달체계 관련해서 사회복 공무원의 확충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확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인력 수급 문제를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반드시 하도록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고 사회복 공무원 6,000명 가까이 하고 일반 그 민간 전문가 6,000명에서 약 12,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다만 사회복지 공무원만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민철 기자님 차장님 우리 아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만 하면 그럼 자활되느냐? 실질적인 자활 지원 대책 마련을 해라.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상황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자활을 하는 그러한 기관들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부의 자활 사업을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답을 내놔야 될 시점인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센터장님 유관 프로그램들의 유관 기관의 인력을 배치하는 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또 김민철 차장님 다른 제도를 통해서 빈곤층 절약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의견도 정말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숙인 인권 공동 실천단에서 말씀해 주신 노숙인 근로능력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의료급여의 비급여 문제, 의료급여 요 문제는 사실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혹은 제가 파악을 해서 대책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아니면 그 설명이 필요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노숙인들 자활 문제에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재정 정책관님. 예, 주택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 페이지에 말씀하는데 이거는 생계급여 등 이제 다른 급여와 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복지부에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완화하는 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남희 변호사님하고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하고 그다음 사급지 거주가구의 급여 감소액이 예상되는다고 이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기존에 어떤 정액 기준으로 주던 거를 저희가 실제 부담에 그러니까 가구 원수라든지 그다음에 급지별 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좀 많이 주고 임대료가 낮은 지역은 좀 적게 주는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이제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혜택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급여의 경우에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그 명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금액, 그러니까 보전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5,692억에서 1조로 올라가는 한 80% 정도 단번에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가 사실 좀 현실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 상황을 봐서 현실화를 시키고 현재 그 중위소득 43%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45%까지 올리는 그런 방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임대료만 상승되는 이제 문제가 사실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전세의 경우에는 그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에는 또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상당히 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기준 임대료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담액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액까지 고려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월세를 올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 안 할 것 같고 저희가 복지나 뭐 정책을 하면서 항상 사람들을 좀 나쁘게 전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나쁜 사람 그런데 의외로 착한 집주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뭐 저희 정부나 언론이나 뭐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좀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플로에서 이제 부처별 분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주거복지이기 때문에 주거를 담당한 주택을 담당하는 국토부, 그다음 복지를 담당하는 이제 복지부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국토부로 넘긴 이유는 주거급여라는 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주거복지에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뭐 전세자금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 공급 수요 정책들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국토부로 보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제도상 연계가 되고 또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좀 줄이고 감축을 하고 없애고 그런 식으로 어떤 국토부의 장점을 충분히 제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국토부가 복지에 대해서 복지만큼 그런 개념이라든지 의지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모든 부처가 자기 부처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라든지 환경 그런 문제는 공통적으로 감안을 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는 약간 미흡하겠지만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복지가 국토부로 와서 좀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토론회의 제목이 사각지대 완화가 아니라 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놓고 보면 완전히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고 또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의욕적인 제목을 내걸었습니다만은 그게 쉽지가 않죠. 60년대에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국내적으로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War on Poverty죠. 그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전 부처와 정부의 힘을 쏟았지만 빈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조금 완화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든 빈곤과의 그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놓은 대안이 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대안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정임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대로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해 주신 3분, 토론해 주신 5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로 이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